일본 참의원 선거가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잠시 후 8시에 마감이 됩니다. 또 곧 이어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선거 결과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 즉 78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개헌 발의가 가능해지는 점, 이 점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8시 잠시 후면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될 테고 곧 이어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앞서서 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다르게요. 네. 일본에는 국회가 2개가 있습니다. 참의원, 중의원이 있는데 이번에 참의원 선거를 합니다. 네네.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총원 242명 중에서 121명을 3년마다 새로 뽑습니다. 네, 절반씩 뽑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뽑는 그 121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의원 개헌 발의 정족수를 넘길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이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121석 가운데 지역구가 73석이고 또 나머지는 비례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지역구가 이제 그 73석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48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 18세로 네. 2살을 내렸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대략 한 240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등장을 했는데 네네. 이제 아주 그 젊은 세대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이번 선거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아베 정권이 약간 좀 보수 성향의 그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교육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좀 우세한 거죠.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하고 아사히 신문사 기사를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여당이 일본 여당은 지금 자민당이 있고요. 네네. 공명당이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당이 이제 좀 우세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좀 이름이 긴 당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오사카 유시네 요 4개 당이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네 개 당을 합한 의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8석을 넘으면 이제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그 수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일본 내 여론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개헌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개헌에 대한 여론은 사실은 좀 부정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네. 이번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주로 경제 이슈에 집중을 했고 네네. 개헌 문제는 최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이 개헌보다는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빨리 이렇게 불경기를 극복하는가,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최대한 기대하는 그런 여론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 이슈를 주로 해서 이제 선거 전략을 펼쳐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반대를 해왔을 텐데 그렇죠. 야권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돼 왔습니까? 야권은 역시 이제 그 민진당이 네. 이제 다수기 때문에 오카다 대표가 네. 최대한 지금 아베 수상이 현재는 개헌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지만은 이번에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본이 이제 그 위험한 그런 코스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캠페인을 했는데 네네. 정작 이제 국민들은 좀 거기보다는 이제 경제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네. 있었고 아베노믹스가 최근에 와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브렉시트 때문에 엔고가 생기고 이래 함으로써
아베노스가 실패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전에 선거가 됐기 때문에 네네.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효과는 이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렇게 개헌에 매달리는 이유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외할아버지 때부터 일관되게 희망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행 일본의 헌법은 일본인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네. 패전 후에 이제 적국이 이제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네.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 못했고 또 일본을 헌법 구조로 이제 어떤 그 안보적 역할을 묶어놨기 때문에 네네. 그걸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일본의 어떤 그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런 요망이 개헌의 요구로 있었던 겁니다. 네네. 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NHK의 출구 조사 결과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좀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민당이 압승을 한 거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네네. 문제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하고 있는 공명당 이 두 당이 얼마큼 그 의석을 합쳤을 때. 했는가. 네네. 그리고 또 개헌을 지지하는 두 개의 당이 있습니다. 약칭 네네. 뭐 마음당 뭐 이제 일본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이 있고 그다음에 오사카 유신회 이 당을 합한 것이 78석이 넘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네. 아마 저 보도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구조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린 대로 아베 신조 총리가 그 헌법 조항을 바꾸려는 그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역시 일본의 개헌론자들의 네. 핵심은 헌법 구조에 있습니다. 네. 헌법 구조는 일본은 이제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그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네. 실제 사실상 군대는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 자유권이라고 해서 순수한 의미의 이제 정당 방위는 인정해 왔는데 아베 정권이 헌법의 해석을 바꿈으로써 네. 집단적 자유권은 과거에는 금지하는 걸로 해석을 해왔는데 현재는 집단적 자유권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헌법까지 개헌하게 되면은 구조까지 개헌하게 되면은 네네. 좀 더 일본의 이제 군대 활동 범위가 예. 늘어나는 그래서 보통 국가가 완성되는 예. 그런 코스로 가는 것이 이제 소위 개헌의 요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개헌 발의 의석을 여당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속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또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참여 선거 투표가 잠시 전인 8시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NHK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67석에서 7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은 이제 연립여당을 합했을 때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76석에 최대 76석에다가 오사카 유신회하고 이제 마음당까지 합해서 네. 하면 이제 78석이 넘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베 수상이 그 추진하고 있는 개헌 발의 정족수 참여연에서 네. 넘어서기 때문에 아마 그쪽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승리를 거둘 것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승리의 원인은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그 일부에서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의 경기 침체 탈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게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압승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겨우 이제 승리 정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좀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일본에 지금 자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야당이 없습니다. 네. 분열이 돼 있고 또 일본은
동북 대지진 있었고 그다음에 방사능 유출 사고도 있었고 일본의 또 국채 누중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일본은 위기가 오면 국민들이 뭉치고 그 뭉칠 때 여당 이제 보수 여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지금 정체돼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는 이제 불안감이 또 겹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강한 일본 이런 걸 자꾸 이제 슬로건을 내거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저항감 없이 이렇게 결국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어떤 국정 그 성과도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글쎄요, 국정 성과는 이제 네. 아베노믹스 결국 경제 이제 그 성장 전략이라든가 여기 달려 있는데 그렇게 뾰족한 성과는 없습니다. 아, 네. 초기에는 이제 양적 완화로 해서 수출 증대라든가 대기업들의 어떤 수익 증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본의 경제 어떤 현재 그 상황이 그렇게 네.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 이외에 다른 대안이 과연 있겠는가 예. 그런 어떤 유권자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지난 20년 동안 하도 지겹게 경제 침체를 겪어왔기 때문에 네네. 이 아베노믹스에 한번 힘을 실어주자, 한번 네. 믿어봤으면은 충분히 시간을 줘보자, 뭐 그런 네.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수건 어떤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개헌이 추진되려면 어떤 절차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까? 네, 일본은요 개헌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미군이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성 헌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고 이번 선거한 참의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 의원에서 통과가 돼도 국민 투표를 또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에서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눈 78석을 이제 그 개헌 이제 4당이 획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아베 정권이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헌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국민투표 과정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국민들이 개헌에 반대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계속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은 사실 개헌보다는 네. 지금 경제에 더 관심을 경제가 더, 많이 갖고 네.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의도적으로 개헌 이 문제를 들먹이지 않았는데 네. 선거 이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마 확실하게 더 본격적으로 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여론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보면서 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헌법 개정 절차를 다룬 96조 조항이 있는데 예. 그 조항을 현재처럼 어렵지 않게 쉽게 먼저 바꾸는 그런 우회 전략을 이제 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구조를 바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조항들을 먼저 손보는 그런 절차는 조금 더 우회 전략이 되는 거죠. 수월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군요. 자, 이렇게 이제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이 동아시아 또 안보 전국에도 상당히 좀 경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구조가 바뀌고 일본이 이제 지난 그 샌프란시스코 이제 체제 이후에는 일본은 동아시아 질서 형성에서 링에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올라오는 단계인데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정식 선수로 이 링에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이 과연 동북아 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뭐 저도 사실 늘 관심 갖고 있는 주제인데 네네. 일단은 이제 불행하게도 현재 중일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센카쿠 조오도 문제가 있고 남진아에서도 지금 영유권 문제에 일본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안 좋은 중일 관계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된다면은 이 중일 관계가 좀 더 이 긴장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동북아 정세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쪽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와의 관계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좀 이중적인데요. 우선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기 때문에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관계를 본다면은 네네. 일본이 안보 역할을 증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한테 불리한 건 아닙니다.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네네. 그런 거를 억제하는 억제력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렇겠군요. 만에 하나 전쟁이 났을 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이제 미군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의 후방 지원을 통해서 빨리 조속하게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그런 우리 능력을 이제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중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가 되면은 동북아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네네. 그 속에서 이제 미중일 삼각 관계가 이제 악화되면 우리도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연루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우리는 중국과 중요한 이제 무역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제 외교적으로뿐만 예.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도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본의 보수 세력 네. 입장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호기가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호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개헌 네.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 근데 하지만 현재 굳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 정부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웬만한 이제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헌법까지는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일본을 향해서 이제 발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오해했을 경우에 일본 일각에서는 적기지 선제 공격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지를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공세적인 행동은 기존의 헌법으로 할 수 없는데 헌법이 개헌이 되면 일본의 어떤 군사적인 역할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참여 선거와 관련해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남창희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